할아버지, 숨이 안 쉬어져요. 8살 손자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북한 최고의 외과 교수였던 저는 그 순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5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제 손자는 살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중국 병원에 가려면 당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손자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를 모두 버리고 손자를 살리기 위해 탈북을 감행하기로요. 얼음장 같은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제 등에 엎인 은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과연 저는 손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목격한 충격적인 의료 시스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수입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45년간 외과 교수로 일했어요. 올해 69살이죠. 6.25 전쟁 때 인민군 위생병으로 참전한 아버지 덕분에 출신 성분도 좋았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북한에서는 특권층에 속했거든요. 평양 중심부 간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들 1명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은호와 함께 3대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체조를 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아침 식사는 간소했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된장국 정도였죠. 특권층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풍족한 식사란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은호는 제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8살 꼬마였지만 영리하고 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 걸 좋아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령님 노래 배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호의 얼굴은 항상 환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은호가 조금만 뛰어놀아도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멈춰서서 가슴을 짚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호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쓰러졌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급히 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45년을 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황했습니다. 제 손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은호를 데리고 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으로 갔어요.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해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청진 모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심실중격 결손증이었죠. 심장의 두 심실 사이 벽에 구멍이 있어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교수, 이 수술은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국 병원에 가려면 당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곧바로 당 보건성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자의 진단서와 함께 중국 병원 치료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였어요. 하지만 답변은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은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저녁 은호가 제 무릎에 기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언제쯤 친구들이랑 축구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곧 나을 거야. 은호야. 할아버지가 꼭 고쳐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 최고의 의사 중 한 명인 제가 정작 제 손자 하나 살리지 못하다니.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밤마다 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쿵쿵. 보이부 요원 4명이 서 있었어요. 한영철 동무를 찾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뒤졌어요. 서랍, 장롱, 책장을 모조리 뒤지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은호가 무서워서 울었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1시간 후 그들이 말했습니다. 한영철 동무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료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사흘 전 아들이 집도안 수술에서 노동당 간부 부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맹장 수술이었는데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사망한 거였어요. 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이미 심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결과가 전부였어요. 의료사고라는 명목으로 재판도 없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5년 노동 교화형.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이면 아들이 환갑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며칠 후 당 보건성 통지서가 왔어요. 한영수 동무는 평양의학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되며 특급 배급 대상에서 제외됨. 4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임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은호였습니다. 중국 병원 치료 신청은 즉시 반려됐어요. 반역자 가족에게는 해외 치료 특권이 없다. 며칠 후 은호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입술이 보라색에 가까웠어요. 은호야, 은호야. 제가 아무리 불러도 은호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너무 약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한 동무댁은 특급 환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반 진료만 가능합니다. 일반 진료로는 은호를 살릴 수 없었어요. 심장 수술은 특급 병원에서만 가능했거든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품 안에 은호가 가늘게 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죽는 거예요? 8살 아이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탈북.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호를 살리려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예전 제자 중에 국경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어요. 선생님, 거긴 평양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가깝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평생 쌓아온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제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어요. 2024년 1월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병원으로 파견됐습니다. 두만강에서 10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표면상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양에서 해임된 노 교수가 변방 지역에서라도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당에서는 의외로 쉽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마도 골칫거리를 멀리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은호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이틀을 달려 도착한 온성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 배급도 제대로 안 되는 주민들,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골절상 환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더군요.
치료를 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 창밖을 경계하듯 바라봤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평양에서 오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죠. 주변을 살핀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국경을 잘 아십니까?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심장병인데 북한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손자는 죽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왔어요. 탈북 브로커 박 선생이었습니다. 정말로 갈 겁니까? 돈은 미화 5,000달러 정도. 1인당 3,000달러. 3명이면 9,000달러입니다. 제 돈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은호 살려주세요. 박 선생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이번 달 20엿새 밤 11시 병원 뒤편 창고에서 2주일 동안 은호의 건강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영양제를 구해 먹였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켰어요. 20엿새 밤 10시 50분 우리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창고에 검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십시오. 트럭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30분 후 저는 은호를 업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국경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 교대 시간을 노릴 겁니다. 10분, 20분. 드디어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달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섞어라.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총소리와 함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호각이 울려 퍼졌어요. 삑, 삑. 경비병들이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뒤를 쫓아왔어요. 은호를 업은 제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69살 노인이 8살 아이를 업고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서 헐떡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더 빨리 달렸어요. 앞에서 박 선생이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강이 보입니다. 드디어 두만강이었어요. 달빛 아래 검게 흐르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1월 말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거예요. 뒤에서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은 진짜일 거였어요. 박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강으로. 빨리. 저는 은호를 더욱 꽉 껴안고 강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찰싹.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차가웠거든요. 은호가 비명을 질렀어요. 할아버지, 차가워요. 괜찮아. 은호야. 꽉 잡아. 한 손으로 은호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물에 뛰어들었어요. 박 선생이 앞장서서 강을 건넜습니다. 빨리. 저쪽 강도까지 50m입니다. 하지만 그 50m가 50km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경비병들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섞어라. 쏜다. 탕탕탕. 이번엔 경고 사격이 아니었어요.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썩. 제 옆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고개를 숙여. 저는 은호를 물속으로 낮추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차가운 물이 귀를 막았고 시야가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10초쯤 잠수했을까요?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은호, 은호야. 제 품속에서 은호가 기침을 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숨이 심장병 때문이었어요. 차가운 물과 공포 그리고 과격한 움직임이 은호의 심장에 무리를 준 겁니다. 은호야, 정신 차려.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은호를 받쳐줬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이서 은호를 양쪽에서 받치며 헤엄쳤습니다. 조금씩 중국 쪽 강둑에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10m.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저는 은호를 안고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 쪽 강둑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박 선생이 외쳤어요.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쉬면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은호를 다시 업으려 했지만 은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호야, 은호야. 은호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너무 약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어요. 안 돼. 은호야. 눈 떠.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박 선생이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응급처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은호를 안아들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100m쯤 달렸을까요? 나무 사이로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중국 번호판을 단 벤이었어요. 박 선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중국 억양의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빨리 타요. 저는 은호를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담요와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급히 은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운전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애가 왜 저래? 심장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45년간 수많은 응급 환자를 봤어요. 은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고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가방에서 비상약을 꺼냈습니다. 심장 자극제였어요. 북한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은호의 팔을 찾았지만 혈관이 수축돼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저는 오랜 경험으로 혈관 위치를 짚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늘을 찔렀어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약물이 은호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제발 효과가 있기를. 저는 은호의 맥박을 계속 짚었습니다. 1분, 2분, 3분. 드디어 맥박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호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은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정신 차렸구나. 며느리가 울면서 은호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은호가 살아났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중국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호가 제 품에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국이란다. 은호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은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유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허름한 건물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낡은 이불과 요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의 그 어떤 호텔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보위부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은호를 눕히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됐어요. 며느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어. 은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음 날 새벽 박 선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십시오. 이동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은호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살아있구나. 박 선생이 빵과 물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아침을 대신하세요. 앞으로 사흘 정도 더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대사관 사람들과 연결될 겁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중국의 시골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자유의 땅이었으니까요. 은호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은호야,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거야. 도망칠 필요가 없어. 이틀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공안 검문소가 나타난 겁니다. 모두 숨으십시오. 우리는 차 뒷좌석 밑에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공안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운전사가 대답했어요. 친척집에 갑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참았어요. 은호가 기침을 할 뻔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어요. 가십시오. 다행이었습니다. 차가 검문소를 빠져나가자 저는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한국 영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 뒷방이었어요. 신분 증명이 가능하십니까? 평양의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손자가 심장병이 있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은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사람이 적은 시간이었어요. 특별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경로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은호가 창밖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구름이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가는군요.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승객과 다른 경로로 안내됐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 환영합니다. 지금부턴 저희가 지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호였습니다.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 밝은 불빛,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평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기가 서울대병원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북한 최고 병원보다 몇 배는 컸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간호사들이 은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심실 중격 결손증, 8세, 탈북 과정에서 저체온증. 제가 설명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석 달 걸리던 검사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초음파, CT, MRI. 모든 장비가 최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어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수술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탈북민 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료라고요? 여기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탈북민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은호를 지켰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옆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 간호사가 2시간마다 와서 체크했습니다. 아이 상태 안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사람들 보세요. 밤인데도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밤 11시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은호야, 곧 다 나을 거야.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5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시간이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은호야, 수술 잘 됐어. 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에 혈색이 돌아왔고 숨쉬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일주일. 북한에서는 평생 못 고칠 병을 일주일 만에 완치시켰어요. 국정원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북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45년간 알고 있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평양 특권 병원의 실태, 지방 병원의 열악함, 의료 장비 부족 실태.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퇴원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어요. 한국 사회, 법률, 금융, 의료 취업. 모든 걸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교육이 무료라는 거였어요. 숙식도 제공되고 정착금도 지원됐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강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은호는 하나원 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며느리는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간호조무사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어요. 나이도 경력도 상관없대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정부 지원 주택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69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요양병원에 취직했고 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숨이 차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은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죽어가던 은호가 이제는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손자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였어요. 한강 산책로를 자주 걷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차가운 물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강이에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합니다. 두려움 없이요. 2025년 지금 저는 한국에서 탈북민 의료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진 못했지만 제 경험을 나누며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병원이 무섭지 않아요. 탈북민들이 말합니다. 며느리는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없고 능력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곳. 그게 한국이었어요. 은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해졌어요. 축구부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의사 되면 북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은호의 꿈입니다. 가끔 제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됩니다. 얼굴과 이름은 가려지지만 북한 의료 실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선생님의 증언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15년 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만 은호를 살린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카드 쓰는 법, 인터넷 사용법.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북한에서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보위부에 고자질할지 몰라 조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고 은호 친구 엄마가 학교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서로 돕는 사회였습니다. 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죠? 그래. 은호야, 정말 잘 됐어. 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보람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손자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탈북민이지만 손자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느 쪽이 진짜 잘 사는 건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제도, 복지 혜택.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탈북민인 제가 더 잘 압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은호처럼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